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부족한 죄인들 모여 제 107차 세계선교 연대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 포럼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앞으로 다가올 남북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알파야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영원히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거를 조금 치워주시면 좋겠습니다. (1989년 9월달에) 제가 주 베르린 총영사 명을 받고 베르린에 부임을 했습니다. 부임하고 오니까 9월에 부임했는데 두 달 만에 1989년 11월 9일 베르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것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저희 선대가 이북입니다. 저희 처가도 평안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도 통일을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쭉 통일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남북 통일은 곧 다가올 것이다 하고 하는 것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남북 통일에 대한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어떻게 남북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불을 꺼야겠네. 불 꺼세요. 앞에 불 꺼야지. 그냥 네, 이렇게 뒤에는 끄고. 네. 뒤에 꺼세요. 아닌데. 해야 돼요. 해주세요.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지 잘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잘 돼서 잘 안 되죠. 아니 마이크를 키세요. 가까이. 아니 마이크를 스위치를 올리세요. 손잡이. 손잡이 스위치를 올려주세요. 이 대한민국은 지금 큰 대륙에 붙어 있는데 북한으로 인해서 완전히 섬입니다. 북한에 북쪽에는 북한이 있고 그 옆엔 중국,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100배, 남한의 100배. 그리고 두만강을 건너가면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리보다도 얼마나 큽니까? 250배가 큽니다. 이 큰 두 나라에 끼어 있고 대륙 세력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해양 세력인 일본이 버티고 있고 또 멀리 미국에서 와 있는 미국의 세력이 있고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는 굉장히 위협 가운데 조그맣게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고 역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 속에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세계를 지배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대륙 세력을 보게 되면 세계 최초의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두 번째, 제국이 잘 아는 것처럼 몽골 제국이 두 번째 제일 큰 제국이었습니다. 1368년 몽골 제국이 무너진 이후에 큰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대륙 세력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해양 세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해양 세력은 세계 역사 속에서 나타난 첫 번째 해양 세력의 충돌은 그리스와 페르시아와의 충돌이었는데 그 사라미 해전 BC 480년에 사라미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이 전투가 사라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섬인데 지금 현대는 지금 터키지만은 그 당시엔 페르시아 제국이 점령하고 있었죠. 여기서 넘어와서 아테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페르시아가 지게 되는데 그래서 승전보를 전한다고 이 사라미스 섬에서부터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전하고 그 병사는 죽었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죠. 마라톤. 여기에서 그 유래가 시작됐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사라미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해서 그리스가 이제 세계를 제패하게 되고 그 후에 로마가 지중해를 지배하게 되는데 600년 동안을 지배합니다. 가장 컸을 때가 AD 117년이었는데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로마 제국이 붉은 선으로 되어 있는 데가 로마 제국입니다. 당시에는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세계는 이 지중해가 전체입니다. 태평양도 없고 대서양도 없었습니다. 이런 때 로마는 지중해를 지배함으로써 해양 세력으로서 세계를 지배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콜럼버스가 1492년에 미국 대륙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와 같은 해양 세력이었는데 영국과 스페인이 1588년 깔레 해전에서 영국 엘리자베스 1세가 스페인 무적 함대를 격파함으로써 해양 세력, 세계를 지배하는 힘이 영국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가 런던이고 여 프랑스, 벨기에, 깔레가 여기예요. 그 영화가 나왔던 2차 대전 때 그 철수한 유명한 덩커크라는 데가 있죠. 덩커크가 바로 여기 요쯤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600년 동안 1600년서부터 400년 동안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1차 대전 후 미국이 해양 세력으로 등장했고 그러면서 미국이 해양 세력이 전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는 아까 그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해양 세력을 지배하는 미국, 대륙 세력을 대표하는 중국, 그 사이에 우리가 지금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대륙 세력을 등에 업을 것이냐, 해양 세력을 가까이 할 것이냐 라는 이런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1948년 해방되고 1992년 중국과 수교하기 전까지 47년 동안
47년 동안 우리는 대륙 세력과는 일체 교류를 안 했습니다. 오직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하고만 교류를 했어요. 그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반도 5천년 역사상에서 전무후무한 경제적인 발전, 국가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지금 현재가 그 결과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통일은 왜 해야 되나? 지금 통일 문제가 제기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해방 이전 세대들은 돌아가시고 이후에 세대들이 남게 됐는데 이 MZ 세대는 통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통일 왜 해? 통일은 하이 리스크, 위험이 많아. 그리고 로우 리턴,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그러니까 통일 안 하겠다. 이게 또 통일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우리 지금 어렵게 밥 한 그릇 먹고 있는데 북한 동포들하고 통일해가지고 반 그릇씩 못 먹고 못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보면 첫 번째, 통일을 해야 되는 당위성은 남북은 단일 민족입니다. 이 남북 통일은 영토 확장을 위한 야욕이 아닙니다. 1945년 그 이전에 국토를 원상 회복을 하는 것이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을 회복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공산주의 사교 집단에 억압받고 있는 북한 형제자매를 구출하는 것. 이것은 우리들의 사명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아멘. 왜 그런 거 아니? 북한 공산주의는 이 정치 집단이거나 어떠한 나라가 아닙니다. 컬트, 사교 집단입니다. 네. 김일성, 김정은이를 신으로 모시는 사교 집단입니다. 그래서 국제정치학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 안 합니다. 네. 컬트, 사교 집단 늘어보고 국가도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북한 동포들 그들의 인권, 그들의 삶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헐벗고 있는 북한 동포를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번으로 우리가 강대국으로 국가 발전을 할 것과 같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남북 통일을 하게 되면 북한 노동력과 자원, 여기에 한국 자본과 기술, 이것이 합쳐지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지금 선진국에 진입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있는 대한민국이 한 발 더 나아가서 선진국으로 가는 그와 같은 계기가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그 강연에 가서 이 얘기를 하면서 북한 노동력 자원 플러스 남한 자본과 기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손 들고 강사님 틀렸습니다. 북한 노동력과 자원 더하기 남한 기술 자본과 기술이 아니고 북한 노동력과 자원 곱하기 남한과 기술이요. 이렇게 고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더하기가 아니에요. 곱하기예요. 이 시너지 효과는 어느 역사에도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강대국으로 발전하는 할 수 있는 것은 뭐니? 북한의 광물자원, 광석, 히토류, 원유. 최근에 원유가 원산 앞바다에서 발견됐죠? 원유. 이것이 지금 7,000조. 그 다음에 히토류는 세계 2위, 최근에 유전이
원산학과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지금 우리의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이것도 통일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 벨트 구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대한민국이 통일되게 되면은 이제 대륙으로 가게 되는데 이 동북아 벨트 구성이라는 것은 몽관이 동북 삼성, 중국의 동북 삼성 플러스 북한, 중국의 동북 삼성 플러스 북한, 그리고 러시아의 연해주, 그리고 일본의 북해도, 요 4개 지역을 동북아 벨트로 구성하면 이 세계적인 큰 벨트를 구성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중국의 동북 삼성이 중국에서 가장 소득이 낮고 가난합니다. 북한도 제일 가난합니다. 러시아 연해주도 러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북해도도 일본에서 가장 뒤떨어진 지역입니다. 요 4개의 벨트를 구성해서 나가게 되면 여기에 있는 대로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강대국 발전에 또한 벨트를 구성하게 되면 남한은 섬나라에서 수출입의 배나 비행기 수출입의 배나 비행기밖에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육로로 이용이 불가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육로가 이용할 수 있는 가능하게 되었고, 통일되면 철도가 연결되면 유럽을 가는데 배로 물건을 보는데 45일 걸리는 것이 육지를 통해서 보내게 되면, 기차로 보내면 10일이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푸트 컨테이너 한 개를 운송하는데 비용은 배로 해서 이 남중북해로 해서 이렇게도 와서 그 다음에 지중해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배로 가면 2,800불, 기차로 보내면 990불을 갈 수 있어요. 시간도 3분의 2로 줄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유, 가스, 송유관 이런 것은 배로 하지 않고 직접 송유관을 묻음으로써 엄청난 전략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요 가스 같은 거 이런 걸 공급받는데 평택에 있는 그 가스터미널, 모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가스는 다 평택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거기에 가게 되면은 배에 실었던 것을 온도를 낮춰 가지고 가스화하는데, 또 그리고 식을 때 그것을 기체를 고체화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그 비용이 15%랍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절감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강대국 국가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예측된 통계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12년에 남북 통일되게 되면 강대국 순위가 12위에서 9위, 그리고 2050년에 가면 전 세계 4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구력은 이와 같이 올라가고 11위, 종합순위도 세계 5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을 못하면 2030년에 피크미로 정상을 이루고서 내려가게 됩니다. 2060년에는 14위로 떨어집니다. 근데 인구력도 떨어집니다. 아마 이거보다 저출산 문제도 더 급격히 내려갈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 순위도 떨어지게 됩니다. 통일하게 되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우리가 그럼 통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저는 통일하는 방법을 역사 속에서 찾았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영국의 유명한 석학인데요. 이분이 그랬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그리고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은 결코 밝은 미래가 오지 않는다. 이분이 75년에 돌아가셨는데 73년에 우리나라 방문했어요. 그래가지고 과거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75년에 돌아가셨어요. 네? 이 아놀드 토인비의 명언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에서 보여준 통일 사례를 보게 되면 분단은 동서냉전의 산물입니다. 우리들이 당사자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고 국제정세가 우리들로 하여금 이렇게 강요를 했습니다. 첫 번째 동서냉전에 희생된 나라가 4개국입니다. 4개국인데 베트남, 예멘, 독일, 그리고 대한민국 4개국인데 이 베트남은 1975년에 전쟁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멘은 1990년에 합의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 통일이 2년 후에 깨져서 내전 상태에 들어가서 헤어졌다가 재통합했다. 지금도 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1990년 평화적 흡수 통일을 했습니다. 이제 네 나라 가운데 통일을 못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역사 속에서 베트남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했고 예멘은 전쟁 평화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 평화적인 흡수 통일을 이루겠습니다. 이 역사 속에 나타난 이 세 가지 사례 가운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합니다. 제가 기도하면서 그랬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앞으로 남북통일은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례가 독일 통일이 우리가 배워야 될 사례입니다. 예, 독일 통일은 남북 통일의 반면 교사입니다. 독일 통일을 보면 한반도 통일이 보입니다. 독일을 통일한 수상 오토반 비스마르크 다들 잘 아시죠? 이 비스마르크 수상 이분이 뭐라고 하는 거니? 자신의 실패에서 배우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남의 실패에서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비스마르크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871년 독일을 통일을 해요. 수상입니다. 이분이 이와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지금 비스마르크가 얘기한 대로 남이 실수한 것에서 배우는 것이 현명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독일 통일을 하면서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는데 잘한 것은 우리가 배우면 되고 못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에 실패한 정책. 동독 마지막 총리인 로테 드 메이시에르 이분이 이게 연도가 조금 들렸는데 2012년입니다. 2012년 1월 6일 조선일보 인터뷰를 했는데 세 가지 실패한 것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화폐 통합. 이것이 동독 경제 붕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두 번째, 동독 내 토지 등 소유권 문제. 이것은 동독 인프라 구축에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졸속,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졸속 법률 행정제도의 이식. 이것은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갈등을 유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실패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화폐통합. 화폐통합을 90년 7월 1일에 했는데요. 당시 공정환율이 1대 4.4입니다. 공정환율이. 그리고 암시장은 1.8입니다. 이와 같은 환율을 무시하고 환율을 1대 1로 교환을 해줬습니다. 이 금융 전문가들은 최소한도 최대로 해서 1.5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연방은행장이 콜 수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안 됩니다. 1.1 절대 안 됩니다. 1.5 정도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 주장을 꺾지 못하겠어? 그럼 관도 잘랐어요. 은행장을 셋을 잘랐어요.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셋을 잘랐어요. 자기한테 동조해라 이거죠. 1대1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1대1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콜 수상의 통일 의욕입니다. 통일 총리가 되려는 정치적 야망 때문에 무기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와 같은 환율로 인해서 동독 물가가 폭등하고 그 다음에 임금 급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가 물가 상승하여서 소득 수준으로 육박했습니다. 수출은 가격이 인상함으로 인해서 수출이 부진해지고 수출이 반도만이 났습니다. 그리고 기업이 줄도산해. 기업이 줄도산하게 되면 실업자가 강산하고 그 다음에 1991년 동독 경제 통일되고 1년 후에 동독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31%가 됐습니다. 이와 같은 부작용을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토지 건물 소유권 분쟁과 기업 헐값 매각. 이 소유권 이 토지 건물 소유권 분쟁이라는 공간이 저희 장모님 제가 마칠 시간 5분 전에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얼마 전까지 하는데 네, 10분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빨리 하겠습니다. 소유권 분쟁은 공간이 독일이 1928년에 히틀러가 집권을 합니다. 히틀러가 집권을 하면서 2차 대전 이전까지 유대인들의 재산을 몰수를 합니다. 그리고 히틀러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도 재산을 몰수합니다. 그와 같은 일이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1945년 해방되면서 동독 정부가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모든 것을 다 국유화해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두 번 국유화를 통해서 이 소유권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됐는데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소유권 분쟁이 236만 건이 생겼습니다. 동독 토지의 3분의 1이 소송에 휘말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 합방되면서 일본이 우리 2조 왕가 토지를 몰수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해방되면서 북한의 김일성 정권이 들어오면서 또 한 번 북한 토지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토지를 다 몰수했습니다. 이 패턴이 서독과 독일과 우리나라가 패턴이 비슷해요. 네, 비슷합니다.
주택 세제 중에 한 채가 소유권 분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토지 소유권 분쟁이 SOC 사회간접 자본이죠. 개발 불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개발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죠. 그리고 12,100개가 되는 기업을 헐값으로 매각했습니다. 그 헐값 매각, 헐값으로 매각했는데 그 값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 대표적인 게 제가 삼성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삼성 SDI가 디지털 인더스트리죠. 삼성이 이 공장을 부담받았습니다. 이 공장이요. 요관이 스프레강인데 요 바로 옆이 동베르기입니다. 동베르기. 그리고 여기가 이제 산업지대인데 이게 한 전체가 한 4만 평 정도가 돼요. 4만 평. 이 공장입니다. 이 공장이 2차 대전 때는 텔레폰ken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 전기 무선 기계를 만든 그런 전자회사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텔레비전을 만들고 있었죠. 근데 이 공장에 직원들이 한 3,500명 있었어요. 3,500명 있었는데 이 공장을 삼성이 얼마에 샀는고 하니 얼마 주고 샀을까요? 100만 불? 1000만 불? 이 공장을 가져가는 조건이 5년 동안 3,200명의 직원들을 고용하는 월급만 지급해달라. 월급만 지급해달라. 5년 동안. 그런데 이거 보십시오. 3만 평의 공장이 있죠. 강이 흐르죠. 이게 기차역이에요. 기차까지 들어와요. 기차까지. 옛날에 군수물자 하는 데이기 때문에 기차가 들어와요. 여기 이게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이게 다 임직원들의 주택이에요. 이것을 5년 동안 3,000명의 월급만 주고 가져가야죠.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얼마나 신났는지 베를린에 3, 4년 동안 1년에 한주 개월 여기 있어서 머물렀어요.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공장을 인수해가지고 하는데 협상을 했어요. 5년 너무 길다. 3,200명 너무 많다. 그래서 1,800명을 3년 동안 고용해주는 조건으로 이 공장을 인수했어요. 그리고 이 공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제 이 자동화를 하고 그러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요. 도이치방크에서 대출을 해줘요. 이자 1%. 1%는 유엔이 최후진국에 주는 차관의 기본이 1%입니다. 그 수준으로 해서 1% 융자를 줘가지고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본부에 있는 직원들을 불러가지고 이 공장을 다 이 자동화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헐값 매각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형식으로 판 기업이 12,100개가. 네. 12,100개. 그 다음에 법률 행정 제도의 졸속 20. 그 문관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공산주의 체제의 상위점에서 오는 부작용인데 소득의 법을 법률 행정 이 체계를 동독에 그대로 적용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했습니다. 특별히 의료, 연금, 육아보호 등 사회보장성에 대한 비합리적 지출이 굉장히 통일비용으로 지출되는데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요 밑에 있는 비용이 통일 비용인데요. 약 1조 2,800 유로, 우리 돈으로 예전은 한 3,000조 됩니다. 3,000조. 3,000조인데
보십시오. 동독 사람들은 지금 통일해가지고 아까 돈을 1대1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람을 동독 사람하고 똑같이 의료 혜택을 주고 연금 혜택을 주고 주가 보호등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통일에 들어가야 될 철도, 도로, 철도 이러한 그 다음에 개발, 인프라 개발비에는 12.5%밖에 안 들어갔어요. 전체 통일 비용에. 그리고 연금, 임금, 육아보조비, 기타 등 사회보장성 지출로 해서 들어간 것이 49.2%. 절반이 사회보장제도로 들어갔죠. 우리가 앞으로 남북통일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이 여기 있죠. 네. 어떻게 해야 된다. 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 통계는 독일 연방 건설교통부의 통계입니다. 그러면 남북통일은 언제 오나? 가장 핵심적인 관심사죠. 언제 오나? 독일 통일은 예상하였는가? 롤프 라파엘 주한 독일 대사가 2013년 한국에 대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독일 통일을 예상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독일 통일은 도둑같이 왔다 그랬어요. 아무도 예상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고 아무 준비도 없었어요. 왜 그런 거 아니? 독일 통일을 주장하게 되면 옛날 나치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독일 통일에 대해서 마음대로 언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1989년 9월달에 디벨트 여론조사. 디벨트는 우리나라의 조선일보 같은 가장 독일에서 큰 일간신문이죠. 디벨트지가 여론조사를 했는데 53%가 30년 내에 통일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89년이에요. 89년. 그리고 1989년 10월 25일 빌리 브란트 전 소독 수상이죠. 베를린 시장도 했고 이 빌리 브란트가 방한을 했는데 그때 공항 기자회견에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통일이 예상했습니까? 통일은 언제 됩니까? 그랬더니 독일 통일은 유럽 통합 후 10여 년 지나야 통일된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28일 날 2주 후인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이 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동서독일이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서독 사람들이 하나도 통일에 대해서 몰랐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산경제연구소에서 남북통일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통일 전문가 20인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게 2018년 10월 20일입니다. 언제 통일이 될 것이 예상하는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10년 이내가 45%, 10년에서 20년이 30%,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이 10%, 20년 이후에 된다는 것이 15%. 그러니까 20년 이내에 온다는 것이 85%가 20년 내로 온다. 그런데 20년보다 더 빨리 점점 통일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남북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통일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이와 같은 예측을 합니다. 조지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스타트포트 정치연구소의 소장입니다. 이분이 예측한 것이 굉장히 많이 맞기 때문에 21세기의 노스트라다무스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쉽게 읽고 예측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좀 겹쳤네요. 네. 여기 보면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에 중국이 분열된다. 중국이 가라앉는다.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한국은 동북 삼성을 놓고 중국과 다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조지 프리드만은 이 100년 후라는 이 책, 지금 번역돼 가지고 지금 시중에 있습니다. 번역돼 있는데 이 책에는 한반도 통일은 앞으로 20년 내에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건 몽관이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거는 중국도 독재 정권이요, 북한도 독재 정권인데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진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와 같이 여러분 앞에서 남북 통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